스스로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것이 뭐 절에 뭐 초학업회 몇 명이 오느냐보다 이 사회에 각자가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 그것이 불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가정의 사례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렇게 삶의 의지를 갖게 되셨다고 하니까 막 듣다가 막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가 확 안심이 됐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아라고 하고요. 저는 뭐 남편은 없지만 네. 솔직히 자살이라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 삶에 대한 좌절, 회의 이런 데 부딪혔을 때 오는 것이고, 남들과의 소통이나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살에 대한 TV 프로그램들을 몇 번 했는데, 한국에서는 자살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족들이 소통 부족, 노력 부족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도 부인이 노력이 부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미안한 거고요. 같이 오랜 세월을 사신 분이고 남편분이 그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거를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지 않은 건 나름대로 그거를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고요. 그럴 때 물론 부인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지켜봐주고 보도만 안아주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왜 당신 그런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비난하는 자세 이런 것들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문제점들이 본인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도나 사회나 여러 가지 집단에서 오는 갈등인데 문제점에 집중하다 보면 갈수록 더 어려지거든요. 저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지금 직장이라든지 가정, 부인, 아이들을 다 떠나서 내가 하루라도 더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지, 그걸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잠깐이라도 진짜 떠나서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좀 많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거기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만국 기자 나중에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 제 그 얘기가 귀에 확 들어오는데요.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게 뭘까? 이런 그거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죠. 지금 딴 분들 얘기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이따 기회 드리고요. 친구분 아까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 친구분은 미소 짓게 하는 건 뭔가요? 이만국 씨랑 비슷한 처지일 것 같아서. 미소 짓게 하는 게 뭐예요? 본인을 미소 짓게 하는 애들이죠. 애들. 아직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일남이요. 아직 어려서 걱정이 돼요. 웃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좋아요. 애들 보면 힘이 나고. 마음이 조금 커서 그런데 저는 지금은 희망이 많아요. 아이를 보면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뒤쪽에 아까 손 드셨는데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전지동에 있는 조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 사회의 어떤 죽음의 문제나 자살의 문제가 이게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까 우리 처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경쟁 구조나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남성들을 이제 그런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 그리고 우리 또 노동자들조차도 죽음의 위기로 몰리는 이제 지금의 이제 현실을 보면은 단순히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 문제에 좀 이제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사회의 문제이고 구조적 문제라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셨고, 우리 연기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언젠가 이 죽음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연기의 세상을 사는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어떤 죽음의 문제, 자살로 내모는 이런 사회의 문제들이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는 생각하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죽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이런 사회의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죽음들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계속 경쟁사회 속에서 죽음에 내몰리잖아요. 왕따와 그리고 그 성적이라는 경쟁사회, 그리고 또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빈부격차 속에서 오는 소외감도 이런 것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길을 잃고 이제 죽음에 내몰리고, 마찬가지의 문제로 또 우리 청년,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우리 중년 남성, 여성 모두 죽음에 내몰리는데요. 이런 이제 우리 이웃의 청소년이 나의 아이라는 생각, 그리고 저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저분이 나의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남편과 저 청소년을,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과 사회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죽음에 내몰려졌고 이 죽음으로 내모는 우리 사회 구조는 무엇이 문제인지 좀 더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는 좀 계속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회가 이제 경쟁 구도와 이제 자본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제도보다 우위를 정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붓다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오히려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러니까 서로 돕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연기의 세상에서 함께 사는 도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보살님 네, 무슨 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거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국불교연구원 김종화입니다.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첫째 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의학적인 도움입니다. 네. 이 우울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의학적인 도움을 줘서 개인으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첫째지, 무슨 뭐 부처로 살자 이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우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첫째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면은, 저기 보면 붓다로 살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살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신 분이죠. 이 사바세계를 떠나신 분입니다. 근데 보살은 사바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사바세계라는 게 뭐냐면 참고 견뎌야 되는 세상. 여기서 참고 견디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럼 보살은 개인으로는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살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와 또 도움과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소위 자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살이라 그러면은 이 소위 각유정이라고 해가지고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면서 동시에 우리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붓다로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 사바세계에서는 해결의 길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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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드리고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 뒤에 기다리고 계셔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지에서 변택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아까 뭐 다들 말씀하셨듯이 사회현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100달러였던 시절에 1000달러만 국민소득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몇 달러 정도 되면 쾌적하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흘 뒤에 얘기를 하시면서 5,000달러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2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100달러 했을 때보다도 더 자살률이 높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왜 그런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까닭은 50년 전에 그 버스 요금이 5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원이 넘죠. 그럼 2,000배 정도 되나요? 500배 정도 되죠. 500배. 그래서 거의 그런 물가들 기준으로 보니까 공무원들 급여가 3,000원에서 4,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 한 1,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어떻든 100달러가 2만 달러가 됐으니까 200배인데 물가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200배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만 달러가 된 혜택을 실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소리를 붙이다 보니까 신용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빚쟁이를 만들었습니다. 신용카드 쓰고 계시죠? 그리고 집 값 올라갈 거 계산해가지고 다 했는데 깡통주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구조를 최근에도 제가 그 삼성에 있다가 농심회장을 하셨던 손옥 회장이 강의하는 데를 갔었는데 10만 달러가 되면 또 행복한다고 해요. 10만 달러가 됐을 때 만약에 10,000배 물가가 올라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할 것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헤아려 봐야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사회 전반으로 헤아려 봐야 하는 거니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해결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어른께서는 보살로 살아야지 붓다로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붓다가 되는 것은 죽어서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붓다가 됐습니다.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우리 삶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핵심을 꿰뚫어 봤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끊임없이 꿰뚫어 보라고 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과씨를 심어놓고 배가 열리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유하게 살면 돈을 많이 벌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서부터 되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여성분들이 생활하는 걸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살림은 뭐에 반대죠? 죽임에 반대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돌려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어떤 어른도 스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길 바란단 말이죠. 사실 그런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을 나누고 실제로 현재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식 수준에서 마땅한 일을 마땅히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헤아려보니까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입증하는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 대한민국에 해소된다는 운전면허증 2개 있습니다. 현재 제가 포교를 하고 있지만 10년 정도 포교사 자격증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격이라는 것은 자격증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상식 수준에서 헤아려 본다면 이치에 맞게 살면 옳게 사라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몰아붙일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기 이 선생님 앉아 계신 이 선생님이나 그 부인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나서 살았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만났는가? 결혼 초기 결혼하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돌아가서 상의를 해보라는 거죠. 저도 실제로 기억을 했었고, 사실상 그 IMF 동안에 7개월짜리 어업을 받고, 그 은행 금리로 20.7%의 이자를 내면서 고비를 넘어왔다가 2000년에 무릎을 꿇고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내하고 밤새도록 8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무릎을 꿇자. 왜 그랬느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때서부터는 둘레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손을 벌려서 중소기업이 망할 때 보면요. 친구나 친척이 전부 망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다 벌고 살자. 벌써 지금까지도 그 빚을 청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9년 정도 더 갚아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다고 불행한가요? 옛날에 견줘서 옛날에는 한 해에 몇 억씩 벌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거의 몇십 분의 1밖에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진정으로 손을 마주 잡고 가슴을 마주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나 결혼하기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붙잡고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이 몇 분 있어요. 말씀드리고 몇 분 제가 또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제가 기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변태수 선생 했던 이야기는 전부 다 옳았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분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는 게 내가 좀 겁이 나서 내가 한 마디 네, 말씀하세요. 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 예. 결국 자살이라는 단어와 행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행복해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애들이 웃어줄 때 라는 이야기와 또 다른 또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갔다가는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우리가 돼가지고 먼저 그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있겠죠. 네. 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즐거운 뭐 술자리 뭐 음식 다 있겠죠. 그러나 그게 행복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행복은 조화의 연속입니다. 어떤 조화냐? 크게 분류하면 5개입니다. 사람이 돈 없이 그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돈 있고 건강하다 해도 교양이 없으면 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갖춘다 하더라도 내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는 그걸 5개를 보고 있거든요. 그 기타는 내 능력 밖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설치하는 눌려갖고 뭐 불바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조화의 연속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밟고 싶은 것은 그렇게 5개로 분류를 했지만은 내부에 있는 부분이 90%입니다. 외부가 10%입니다. 외부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주변을 둘러싸고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마인드는 우리가 통일시키고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행복은 내 속에서 찾아야지 밖에서는 결코 만족한 완벽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한두 서너 분, 뭐 많으면 서너 분 정도.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장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상황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에 대해서? 상황극에 대해서? 네. 두 가지로 좀 접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처사님께서 나는 지금 불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이유도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루어 좀
짐작컨대는 이렇게 힘든 지금 저 처지에 불교가 신앙적으로 나에게 어떤 그 역할을, 기대했던 역할들을 다 해주지 못했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살님께서 신도단체 열심히 나가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딘가 모르기엔 좀 불편하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가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제 세계 1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우울증이 더 많다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와 무한 경쟁의 사회인데 지금 요 근래에 2000년대 이후에 그 외환 2위로는 우리 경제 성장률도 거의 뭐 3%를 넘지는 못하고 있고 요 1, 2년 사이에는 0%대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라든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좀 전체 좀 우리나라가 부채공화국인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의 대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나누는 것밖에 없다. 일자리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놓고 나누려고 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없는 분들도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좀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야단법석 시즌 3에서 붓다로 살자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신앙적인 문제와 또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붓다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스님은 스님들로서의 어떤 역할과 또 우리 제가 볼자들은 제가 볼자들의 또 역할, 또 특히 이제 오늘은 우바세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언론이나 또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불교가 노령화가 지금 계속 확장될 것이고 또 10년, 20년 후 되면 이 노령화뿐만이 아니라 여성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한두 분만 제가 더 듣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야단법석 시즌 1부터 해서 사회를 계속 봤고 2도 보고 지금 3에서도 지금 사회를 두 번째 보고 있는데 그럴 때 늘 이렇게 모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했던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즌 3의 첫 번째 마당에 안 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오늘 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들돌림이 여기 오셨는데 그분 말씀 제가 꼭 청해서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에서 이현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셨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좀 가야 됐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꼭 자살의 문제로 얘기가 귀착되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네요. 뭐 물론 충분한 그럴 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게 다 감춰지고 있어서 계속 자살의 이야기로 특정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직장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평평하지만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제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찍 회사로 가서 그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 러닝머신을 저는 못 올라갔어요. 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에서 돌고 건강한 친구들은 러닝머신을 뛰는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 걸음이 워낙 느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내 속도의 10배 정도는 될 거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느릿느릿 걷는 옆에서 잡아주지 않는 잘 못 걸을 정도로 그렇게 걷는 걸음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시속 한 2km 정도 나오고 그 런닝머신에서 헉헉하면서 뛰는 친구들 보니까 100km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배였던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나를 자학하게 만든 걷기의 차이가 결국 4배였나?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내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때는 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33년을 직장 생활을 했죠. 정년을 1년 앞두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감추고 싶었어요. 아무도 제 정년을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사유가 있면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고집을 부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겠게 제가 결심을 했죠. 근데 집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특별히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아침마다 출근하는 모습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잘 됐다. 이제 나타내준 게 너무 고맙다. 이제부터 편히 쉬어라.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내도 저 정말 힘들었죠. 첫 1년 동안은 특히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쁜 남편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주변에서 칭찬받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같이 집에서 살면서 엄청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로 저희 부부가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제2의 인생을 꿈꾸는데 저도 취업이라고. 저는 직장을 나오는 순간에 제2의 인생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33년 번 것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지혜롭게 까먹고 살기.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한테 일체 원조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아빠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하고 가고 너에게 아무것이 남겨지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매달 제가 직장에 다닐 때처럼 변함없이 월초에 제 지갑에 1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근데 결국에 빼쓰는 건 집사람이고 저는 10,000원 한 정도 쓰고 또 월초가 되면 10만 원이 제 지갑에 들어오고 월중에 뺐으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을 한 푼도 못 쓰고 매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